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2030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을 겨냥한 다양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4명의 청년 정치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김근태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숫자로 보면 1,400만 명쯤입니다. 이 청년들을 위한 각 당의 공약 어떻게 될까요? 저희 민주당은 청년의 문제가 하나로 규정되기 어렵다라고 일단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란 말은 사실은 그냥 연령 집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거, 노동, 금융, 마음건강 등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최저선을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랑 기본금융이 그 핵심 내용인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연 1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고,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어도, 그리고 직장이 없는 상태여도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은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주거라든지, 뭐 아니면 학점비례 등록금제라든지, 아니면 마음건강 관련한 정책들이 있고,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는 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이 산업 전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이제 화력에서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한 것도 지금 전환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훈련 비용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님에게 받아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되게 급하게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배움 카드의 총액도 2배 정도 인상하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선택지도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철학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방금 권지웅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편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같은 것인데요. 그런 황금알 넣는 거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또 그러한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원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유토피아가 있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좀 선택적인 지원,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지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청년 도약과 관련한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도약 보장금 정책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인데요. 청년 도약 보장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청년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 정도의 보장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 최대 한도로 청년들이 근로를 통해서 모은 소득에 국가가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성별에 기반한, 특정 성별만을 공략한 정책을 취하고 있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만 해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있는데, 그 병역과 관련하여서 병사 월급을 200만 원 향상시키고, 또 전역 이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청약과 관련한 가산점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5점 정도의 청약 가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출산이나 또 이후에 산후우울증과 관련한 문제는 저희도 분명히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후우울증과 관련해서 진료 확대를 하고, 또 자궁 경부암과 관련한 백신이죠. 가다실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을 최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 주거 정책 같은 것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 공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약은 차후에 또 주거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의당 심상정 후보 청년 공약의 핵심은 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극복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약은 이 가장 국가의 역할이 절실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시급히 그곳에 먼저 예산을 쓰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고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를 손실당한 청년들에게 이 기회의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차기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청년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코로나를 맞아서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내가 원치 않는 더 저임금의 열악한 계약직 일자리로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없게 된 상황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대폭 지원하고 그리고 무상 취업 교육, 또 코로나 부채에 대한 탕감과 감면의 내용으로 저희가 코로나 청년 기회손실보상 대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도 다른 정당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연끌을 해서 빚내서 집 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고 또 많은 다른 정당들도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끌을 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더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더 이상 집 때문에 연끌을 하느라 더 많은 연끌을 하지 못해서 불안정한 주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개해야 하고 강력한 세입자 보호 대책과 청년 주거급여 대폭 확대 등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꼭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도 충분히 질 좋은 주거를 안정적으로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의 취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청년들은 여느 세대보다 가장 많이 노력하고 가장 많은 스펙과 능력을 쌓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특단의 대책,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능력껏 일자리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실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일자리가 지금까지 질 낮은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충분한 생활임금을 벌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과 또 내 다음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방금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의힘은 청년을 여성과 남성으로 갈라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은 매우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낸 군 필자에 대한 청약 가점 5점 이것이 시행되면 지금 주택 청약 가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주택 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너무 경쟁률이 많이 밀려서 이 필요한 청년들도 이 주택 청약에서 당첨이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조금의 가산점만으로도 여성들은 모두 다 주택 청약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정책들을 설계할 때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정당에서 더 섬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여성과 남성을 갈라서 여성을 적대시하고 그걸 통해서 남성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책, 이런 식의 정책 설계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봐 왔듯이 국가가 무엇을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국가의 권력, 정치 권력만을 크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졌는가 반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예측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무너졌죠. 그리고 일자리는 찾을 수도 없고 사회적인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박탈감들을 느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삶의 예측 가능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내 개인의 삶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국가가
나한테 돈 몇 푼을 준다,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마련해 준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그 일관성 속에서 내가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국가를 원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공약들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무너진, 그리고 여러 가지 걷어차진 사회적 사다리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입시에 있어서, 그리고 채용 과정에 있어서, 혹은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시 확대를 또 기본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 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이 따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채용 비리 같은 부분들도 엄밀하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주거 문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급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또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 임대부로 250만 호 중에 50만 호를 청년들에게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그 50만 호 같은 경우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45년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서 15년 동안은 이자만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뒤에 30년 동안은 이자와 원금 그 이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약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준모병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갈수록 이제 안보의 측면에서 해군력과 공군력 위주로 국방 체계가 마련되는 추세에 있고, 전문부사관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의 병사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전문 부사관을 양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다 선진화된, 그리고 보다 미래 그 기술을 접목시킨 그런 국방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현재 1990년생 이후로는 공적연금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 시작으로 동일연금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들 4대 연금이 따로 있는데 기준들이 다 다르고 그 혜택들도 다 다른 부분들, 일단 그 부분을 통합해서 국민연금의 기준으로서 마련을 하고 그걸 시작으로 조금씩 개혁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각 당의 청년 공약들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도 조금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냈고,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맞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캠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어떤 이유입니까?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자신들의 부처가 존재해야 될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이전에 여성부일 때 호주제 폐지 등의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성부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부족해지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끌어와서 여가부로 개편을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숱한 논란만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 논란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다시 살펴보면요. 윤지호 씨라는 분을 여가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기사가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리고 이후에 보면 민주당의 박원순, 그리고 오거돈 사태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발언들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굉장히 분노를 했고, 또 최근에는 심지어 여성가족부가 여당의 공약을 일부 발굴했다는 과정이, 그러한 문서가 담긴 의혹이 밝혀지면서 스스로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정당에서는 그렇다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어디까지나 특임 부처입니다. 특수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부처인데, 여성가족부의 기본적인 특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오거돈 논란 때의 그런 편향적인 태도와 과연 여성인권을 여성가족부가 주도해서 향상시켰느냐를 물었을 때
여성층에서도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성층이 약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젠더 갈라치기다, 여성과 남성을 대립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에서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주장하고 싶다면 어떤 기능을 확대할 것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정당에서는 뭐 혐오의 정치를 저희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선동 정치, 구호 정치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확대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 공약을 내놓은 정의당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디지털 그 성범죄물을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인력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이런 삭제 지원이 충분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한다면서 근거로 들었던 싱글데디, 그 싱글데디 협회 회장님은 싱글데디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준 곳은 여성가족부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나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등 이런 많은 일들을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여성가족부가 해온 모든 일들에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부의 잘못, 실책을 지적할 때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든지 박근혜 정부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떤 한 부서를 찝어서 그 부처의 존재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부한테만 유독 그래요. 예를 들어 노동부에다가 산재를 줄이지 못했으니 노동부 해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국토교통부에다가 집값 내리지 못했으니 국토교통부 해체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 해체가 답이라고 주장하시는 국민의힘의 정치 방식이 혐오에 기댄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것 때문이고요.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그 부처에서 하고 있었던 이런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또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 그 일들은 다른 부처로 다 나눠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여성가족부가 해오고 있는 일들의 가치를 모두가 알고 있고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 쪼개서 하는 것들이 어떤 효율성이나 그 정책의 효과성을 더 높여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을 정치 구호로 활용하고 있는 행태가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딱 7글자를 쓰셨죠. 여성가족부 폐지라고요. 저는 이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기보다는 선동적 구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을 설정하고 편을 갈라서 우리 편을 모으는 그런 가장 최전선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청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여성이냐, 페미니즘이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청년의 삶이 힘든 거는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서이고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기회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렸기 때문이고요. 이 청년 중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지금 여성 청년들 대체 국민의힘은 우리를 유권자로 보는 것이냐, 우리는 투명인간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는 젠더 갈라치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혐오에 기댄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런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하는 방식,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었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에서 남성을 좀 잠재적 가해자화 했던 게 있는 것 같다. 지원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할당제가 남성에게 되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적이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문제를 풀면 어떠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에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화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좀 해결하자. 그리고 성할당제가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면 그걸 폐지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를 뭐 성평등 가족부 등으로 좀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게다가 이제 여성과 그러니까 성평등과 관련해서 전담 부서를 만들 거냐 아니면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를 만들 거냐 역시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없애자만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들리긴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한다기보다 부처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게 좀 저 역시도 좀 정치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 부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별 시간당 임금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임원진의 숫자도 너무 비율적으로 다르고, 의회 진출, 그리고 뭐 보육과 관련돼서도 너무 많이 편향돼 있죠. 그리고 치안에 있어서도 범죄를 당하는 비율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특별히 더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전히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의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설정한 이유는 여성과 가족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과 관련한, 실제로 여가부가 아동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따로 떼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있고,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가부를 없애고 어떤 더 상위의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저희는 계속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안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폐지 이후에 가족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는 부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를 다루는 신설부처가 있다고 윤석열 후보가 그 짧은 공약을 말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싱글데드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족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신설되는 가족부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권 대변인이나 뭐 강민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뭐 혐오 정치다, 선동 정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드시는 걸 보면 항상 뭐 국토교통부나 노동부가 잘못하면 폐지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같은 경우는 필수 부처죠. 국방부가 잘못하면 국방부 해체해서 안보 안 챙길 겁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성가족부, 통일부와 같은 특임 부처들은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라는 특수한 목적을,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성범죄에 대한 피해 지원, 이런 것들 여성가족부가 없으면 못하나요? 다 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를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라는 따로 부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뭐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진보적인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만 담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당에서 항상 주장하는 어떤 뭐 여성 인권 지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와 같은 담당 부처를 두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 그럼 그 부처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들을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사법기관들 그리고 법무부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저희가 묻는 것은 왜 여성들을 위한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왜 굳이 존재해야 되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보육 문제 당연히 가족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말씀하신 성범죄자 문제 당연히 법무부와 경찰에서 충분히 지원을 통해서 신경 써야 되는 문제죠. 왜 여성가족부라는 특임 부처가 박원순 오거돈 사태 때 그렇게 피해 호소이라는 용어를 옹호해가면서까지 여성 인권을 후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성평등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시고요. 미국이 그리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중에서 가족을 따로 떼서 저출생부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럼 여성은 지우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여성과 관련한 여성폭력, 임금차별, 성폭력, 또 이제 여성들의 어떤 정치 참여 이런 전반적인 여성과 관련된 것들은 어디서 담당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가족부를 지원한다는 게 여성을 왜 지우겠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우리 여성 가족에 차별 여성이 어느 포함이 안 부서에서 되나요? 다루겠다는 거냐고요? 네? 여성 차별에 대해서 여성 폭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서 여성 다루시겠다는 차별이라는 거냐고요? 두루뭉술한 용어를 쓰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수정을 어디에서 다룰 거냐라고 질문을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여성 차별을 어디서 다룰 것이냐 각 부처에서 다 담당해야죠. 실제로 지금 뭐 구단이나 뭐 시단이나 이런 부처에도
각 위원회별로 그리고 각 부처별로 성평등 문제에 관련해서 불평등한 그런 지점들이 보인다면 개선 작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성부라는 부처를 만든 이유는 이 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여성 차별이 없다, 내지는 이게 더 이상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로 여성이 평등해졌는지, 여성 문제가 더 이상 국가적인 부처를 따로 만들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아올랐는데요.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말씀하시죠. 일단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회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인 하나의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영역에서 권력이 생성되게 되죠. 그럼 국민들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된 그 정치적 권력, 이거에 대해서 용인하고 거기에 권력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권력이 부여가 됐을 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한번 생겨난 권력을 더 확대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게 소위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여성계, 정치권의 여성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2030 남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사태를 지켜볼 수 없다라고 외치게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하나의 승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제도권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하나의 승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회 문제를 과장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없던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관점에 있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조금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부모보다 가난해진 첫 번째 세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데, 기본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부유한 가정의 자녀일 경우에는 웬만한 지식이든 경력이든 아니면 자본을 이양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많고 그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치의 개입이 아주 절실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2004년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만들어서 청년의 고용과 관련된 지원을 해오다가 2020년도에 청년기본법을 만들어서 여러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지원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약한 내용들도 다 거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 충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젊은 세대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겠죠. 말하신 대로 선별 복지를 더 늘릴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기본소득과 같이 소득과 자산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으로 다시 거둘 수 있다는 방법 또한 사실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재난지원금을 5차례 지급했잖아요. 그 중에서 2번 정도를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꽤 도움이 실용적으로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청년들에게,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실험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은 저는 되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50개의 이력서를 쓰고 원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가 있었어요. 아마도 급격하게 빈곤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아무리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해도 그에게 닿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전환기의 시기에 되게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저는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또 일자리가 급격하게 또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이번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월 8만 원이거든요. 근데 8만 원이라는 게 물론 8만 원 누가 주면 좋죠. 하지만 이것이 청년들이 현실을 바꿀 만큼 유의미한 금액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 기본소득 그 월 8만 원씩 주는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을 하려면 연 7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의당의 청년 일자리 보장제, 일자리가 없는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에게 30만 개 정도 일자리 만들면 모두 돌아가거든요. 그 청년들이 생활임금 정도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지원을 하려면 한 8조 정도가 들어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고 또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가중된 상황도 있고 하지만 어떤 청년들은 또 정규직이거나 또 상대적으로 또 괜찮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급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8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더 우선순위여야 되지 않나. 이게 예산도 비슷한 규모여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청년 출발 자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20살이 되면 뭐 3천만 원 정도를 주자. 근데 이제 이 청년 기본소득도 10년에 걸쳐서 1,000만 원을 드리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지역경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의당이 제안한 출발자산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거기에 더해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그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약간 규모는 좀 다르기는 한데. 네, 그 역시도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제 청년기초자산제는 사실 저희는 돈을 준다의 방점이 아니라 이 기득권을 가진 많이 가진 기성세대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들이 사적으로 상속하는 분을 평범한 청년들, 흑수저 청년들에게 사회적 상속으로 하겠다, 이런 자원 배분배의 재분배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한 거여서 약간 그 청년 기본소득 고민이랑 좀 다른 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뭐 기성세대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흑수저 청년들에게 준다. 기성세대는 그럼 흑수저 청년들을 물론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세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명분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뭐 민주당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뭐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경험을 해왔습니다. 각종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나 특히 성남시장 때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를 펼치면서 청년들에게 한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봤을 때 청년들이 이미 실감한 겁니다. 그런 한 4만 원, 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때도 오히려 그 수혜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서 더 이러한 제도에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월세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인 청년의 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과연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나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이 연간 100만 원을 통해서 어떤 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를 물었을 때 청년들은 오히려 그것을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기본 시리즈에 대한 어떤 효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환경이 다릅니다.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재정을 통해서 특수하게 재정적 건전성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던 편이었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경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어떤 경험이 과연 유효할까의 의문이 있고 청년들이 왜 기본소득, 수혜 대상이 청년들이 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편적 복지랑 또 이제 선별적 복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노동 관련 공약 얘기도 조금 들어볼게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를 약속했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주 4일제가 되면 수요일에 쉴 것인가 아니면 금요일에 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4일제는 지금 심상정 후보가 제1공약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약속이고요.
해외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지금 주사일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에듀윌 기업이 대표적이죠. 그런 기업들에서도 주사일제를 이미 시행하면서 주사일제를 했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서 회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주사일제를 일부 기업들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과로사회입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평균보다 1년에 한 달씩을 더 일해요. 다른 나라들에서 12개월어치 일을 할 때 우리는 13개월어치를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과로사회에 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 사람들이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또 휴가도 누리는 그런 워라밸 사회로 전환하는 좀 중요한 계기가 이 주사일제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사일제가 되면 정규직들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주사일제는 일하는 사람 모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서 또 영세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너무 많이 일하느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불행해지고 이제 일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워라밸 사회로 앞으로는 나아가기 위한 계기로서 주사일제가 논의되고 또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심상정이 말하면 곧 실현된다, 몇 년 후에 실현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사일제도 아마 지금은 다른 정당들이 공약을 같이 안 하지만 아마 조금만 있으면 대한민국 모든 정당들이 함께 공약하는 그런 약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사일제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갈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과제이기도 한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연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PC방이나 아니면 편의점에 일하는 친구는 3년 넘게 일해도 연차라고 하는 걸 전혀 부여받지 못해요. 근데 이 문제를 저희가 지금 다 못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상인들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건 분명 중요한 이유지만 그렇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연차를 아예 주지 않은 채로 주사일제 논의를 하는 게 조금 이게 좀 넌센스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나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이걸 이재명 후보 4.5일째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도 한국노총에 이미자 의원이 그러니까 환노위 간사님이 가셔서 하겠다라고 하고 윤석열 후보도 가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셨는데 막상 국회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갈 때는 사실상 따져보면은 5.5일제였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노동이 거의 아니었기 때문에 5.5일제에서 5일제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일제에서 4일제로 가는 것은 절대적인 20%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에듀윌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고 사무직입니다. 행정직과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전체 노동자에 적용하게 된다면 생산형 기업이나 공장형, 제조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20%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생산량이 20% 줄어들면 결국 노동자들의 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간의 양극화가 결국에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에듀윌과 같은 행정직과 사무직의 예를 들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 4일제 하면 좋죠. 주 3일제 하면 더 좋고 주 2일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그거를 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이념들도 있었어요. 그 노동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배분해야 된다 이런
뭐 이념을 가진 것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생산성이죠. 그 생산성을 내가 얼만큼 더 향상시킬 것이고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 향상된 생산성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여가를 또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회 경제 전체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가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섭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다 보면은 그만큼 민간 영역에서의 시장에서의 그 자율성의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축소된 자율성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만큼 여유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여유가 잃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선택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개인의 선택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서 내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나 4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는 쉬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나는 돈을 어느 정도 지금 벌고 있지만 지금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이제 과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업이나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어떤 식의 지금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 5인 미만 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의당은 이때까지 여러 법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배제할 때 홀로 국회에서 반대를 하던 정당이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뭐 공휴일법도 그렇고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결정들을 사실상 주도해서 했죠. 이거는 저는 지금 권력을 가진 정당들이 결단을 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그런 소규모 노동자들도 동등한 노동자다. 주사일제하면 동등하게 그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법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영세 자영업자들 힘든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고요. 2030년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그때 주 5일 일하는 사회일까? 주 4일로 일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 비전을 내놓는 대선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뜨겁잖아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엔 일반병의 규모를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는 준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 억제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쟁 억제력이라는 거는 강한 군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만약에 현대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강한 군대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첨단 과학 무기로 무장된 그런 강군이 대표적으로 현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이 첨단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부사관들의 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 병사의 숫자를 50% 감소시키고 그리고 전문 부사관을 확대시켜서 그리고 또 첨단 무기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준모병제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병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사실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청춘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우도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처우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역 장병들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다. 저희 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군 관련한 게 크게 전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국방력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에 있어서 이제 과거처럼 그냥 사람 수만 많다고 국방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15만 명을 감축하고 병사에서 그리고 국무원으로 5만 명 그리고 전투부사관 5만 명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5만 명을 외주 용역이나 이런 방식으로 일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군 보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은 법상 남성만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사회 이슈고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정부가 27년까지 월급을 100만 원으로 지금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을 더해서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27년에 200만 원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27년 기준으로 연 8,500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그렇게 들더라도 어쨌건 이게 계속 젠더 갈등의 어떤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히 보상해주자라는 원칙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성 청년들만 징병되는 지금의 K징병제는 대단히 부정의하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모병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에서 정의당도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냈고요. 국민의당과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일반 병사 15만 명, 그리고 부사관을 비롯해 간부 15만 명 해서 이제 30만 군으로 단계적으로 가서 그 다음 단계로 모병제로 온전히 전환한다, 이런 계획을 두고 있고요. 이 병사 월급은 최저임금을 실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지금 당장 일거에 이 징병제를 없애지 못한다면 지금 군대에서 헌신하고 계신 청년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 그리고 지금 뭐 여러 당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그 주택 청약 가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어떤 희생에 따른 보상은 필요한데 이 보상이 그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차별, 배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보상하되 어떤 군필자가 아닌 분들,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그런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진 않는 이런 방식의 보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갑자기 저희 당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과거 공무원과 관련해서 군 가산점 같은 경우에도 위헌 판결이 난반에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다면 정의당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전역한 남성들을 위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전역한 징병에 해당하는, 징병은 남성들만 가니까 남성 병사들, 전역 병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에서는 지금 뭐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은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을, 지금 남성 청년들을 강제적으로 징병을 시켜놓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설사 강제가 아니었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보상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저희는 그 대안으로 주택 문제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의 당연한 보상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역한 남성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제도적인 대안이 있는가요? 조금만 제가 여기 이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군 호봉제 인정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60% 정도는 호봉으로 인정해 줬는데 나머지 40%는 안 해줘서 이걸 법령에 의해 의무화하겠다는 거거나, 혹은 아니면 동원 훈련을 가면 2박 3일을 다 거기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받는 돈 6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일 20만 원으로 쳐서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경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면 주택 청약 가점은 진짜 1점으로 목숨 걸고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걸 주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다른 갈등을 되게 심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봉제 인정 같은 방식으로 이 군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 군필자 청년들에 대해서 별도의 주택을 마련해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주택 청약 그 청년들의 몫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마련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거는 어떤 여성이나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닐 수 있지만, 기존의 물량은 똑같은데 여기서 청년들이 다 죽기 살기로 주택 청약 받으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너무나 결정적인 5점을 줘버리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청년들에 대한 배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호봉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지금 뭐 그것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역한 남성들 전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일부 직장인들,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해당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리고 호봉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역한 남성들 전체에게 적용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이 과연 전역한 남성들에게 전부 보상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지점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부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만은,
전역한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족을 꾸리거나 함에 있어서 다른 청년들을 같이 포용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역한 남성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을 꾸리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청년들을 배제한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청년들의 선택 포인트, 결국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의 선택 포인트는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금 내려줘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월 4만 원 정도 받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게 현재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 후보가 내놓는 어떤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정말로 힘든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 정도의 최대 8개월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근로를 통해서 모은 근로자본으로 그것을 투자를 통해서 그 투자에 계좌에 국가가 보조해주는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저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외치고 있는 시대 정신, 우리가 노력한 100 정도 노력했으면 최소한 90, 100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달라, 사다리를 복원해 달라라는 얘기를 저희 후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 하나는 뒤처지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뒤처지면 존엄하게 살 수 없다. 이런 불안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나답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후보를 아마 찍지 않을까. 특히나 더 불안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양극화와 코로나의 위기도 있지만 막 산업이 전환되고 있어서 내가 원래 아주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일의 모양이 아닌 방식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안정감을 어떤 정부가 만들어줄 거냐 이게 되게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층이 부동층이 많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이게 원래 청년층은 진영 논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청년들은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후보나 정당을 고정해 두지 않고 그 정당이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후보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지에 따라서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 대선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은 충분히 청년들이 마음이 열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호감 대선이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많고요. 대체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도 찍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후보들의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그 도덕성 문제 또 여러 네거티브 이슈들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싶고요. 청년들은 그런 진영 논리, 기존의 진영 논리보다는 내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공정함과 불공정함의 감각, 또 어떤 평등과 그 정당함에 대한 감각들로 이제 그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인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뜨겁게 이야기 나눴던 젠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또 공정 문제라든지 일자리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느끼는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었지만 어떤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매력을 느끼고 있지 못하거든요. 현금성 지원을 한다라고 결국에 정부의 크기가 커져버리고 그 비대해진 정부들이 사회 곳곳에 관여하면서 오히려 이 선순환 구조를 해친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운용도 실용적으로 그리고 실리적으로 실효적으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를 가장 큰 가치로 두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어서 그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고 싶다. 그 삶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려면 정부가 너무 많은 역할을 다 책임지려고 해서는 그거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심리가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 우리 후보인지
왜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30초 정도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어쨌든 많은 위기가 앞에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 코로나, 그리고 산업이 전환하고 있는. 그때는 좀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훈련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훈련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힘을 믿고 그리고 가난에 대한 아주 강한 입장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더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청년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을 공약할 때 한 줄 공약을 한 것을 두고 다양한 정당에서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짧게 네거티브 형식으로 하긴 했지만 굉장히 짧은 형식의 그런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본다면 기존 정치인들이 말하기 두려워했던 것들,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고 있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기득권 단체들을 우려해서 발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정치인 신인이라는 강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탄생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다양한 기득권 단체의 압력이 굴하지 않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네, 저희 심상정 후보가 2017년에 이 일본 발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동성애 반대하시나요? 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고 문재인 후보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가 이 성소수자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입을 다물 때 정의당은 그 자리에서 성소수자도 동등한 인격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사회 가려진 시민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의당은 그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그런 후보입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도 우리 사회 많은 약자와 소수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부모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성세대에 비해서 기회를 적게 누리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와 당리당략에 굴하지 않고 더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정당, 그런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확보한 전문성, 그리고 몇 수 앞을 더 내다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계획성,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내는, 그리고 또 끈기, 그리고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높이 평가를 해주신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비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안철수 후보의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매력을 더 확장하고 더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당의 청년 정치인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과연 어느 후보가 청년들이 바라는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22 청년의 선택, 여기서 마칩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